내외 기빈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관훈클럽 총무 김민배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각 정당은 지금 오는 12월 19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내보낼 당내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새누리당에서는 박근혜 후보를 비롯해 모두 5명이 출마해 전국을 누비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김두관 후보를 비롯해 현재까지 모두 7명이 출마한 상황입니다. 1987년 국내 최초로 대선 후보 토론회를 도입한 관훈클럽은 오늘 올해 4번째로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오늘은 새누리당 김문수 경기지사를 모셨습니다. 김 지사는 그동안 당내 경선 룰 갈등 때문에 고심 끝에 경선에 참여했으며 현재 당내 지지도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중대한 국면에 관훈클럽의 초청에 기꺼이 응해주신 김 지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에 앞서 오늘 수고해 줄 패널 4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승일 연합뉴스TV 정치부장입니다. 정성희 동아일보 논설위원입니다. 정재권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입니다. 오형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김문수 지사의 기조연설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지사는 1951년 경북 영천에서 태어나 경북고를 졸업했습니다. 1970년 서울대 상대에 입학한 뒤 민주화 운동으로 2차례 재적과 투옥을 거쳐 25년 만에 서울대를 졸업했으며 도르코 노조위원장 등 7년간의 노동운동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15, 16, 17대 3선 국회의원을 거쳐 2006년 경기지사에 당선된 뒤 지난해 재선되어 현재 지사직을 수임 중에 있습니다. 자, 내 기빈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기조연설 청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대통령 경선 후보 김문수입니다. 존경하는 관훈클럽 김민배 총무님, 또 회원 여러분, 함께 해주시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헌법을 만든 오늘 재헌절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더욱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서민은 민생의 낭떠러지에, 젊은이들은 절망의 낭떠러지에 서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불통과 오만의 낭떠러지에, 이명박 정부는 부패의 낭떠러지에 서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피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만들고 싶은 대한민국은 국민이 행복한 선진통일 강국입니다. 동서, 남북, 빈부, 노사, 남녀, 노소 모두가 손잡고 함께 잘 사는 행복한 나라입니다. 선거철이 되니 너도 나도 경제민주화를 노래합니다. 민주화라면 제가 누구보다 잘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대기업 때리기라면 저는 반대합니다. 우리 모두 솔직해집시다.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듭니다. 대기업을 때린다고 일자리가 나옵니까? 세계 경제에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유로존 위기에 최대 시장인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업 활동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고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서민과 민생,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불통과 독선의 지도자가 아니라 서민의 눈높이에서 봉사하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권력 남용, 친인척 비리가 끊이지 않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정치개혁과 지방자치로 민주화를 완성할 깨끗한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서민과 민생을 알고 현장에서 국민을 통합해본 사람이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구의 4분의 1이 사는 경기도의 최장수 도지사로 일하면서 대한민국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경기도를 청렴도 1위로 끌어올린 부패의 즉사, 청렴 영생의 신화를 바탕으로 청렴도 세계 10위 이내의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6년간 경기도지사로서 대한민국 신규 일자리 56%를 만들어낸 경험으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복지와 교육, 의료, 일자리까지 통합해서 위기가정을 돌보는 무한돌봄 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현장 맞춤형 무한복지 시대를 열겠습니다. 저는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왔습니다. 20살 대학생이 노동자가 되어 청계천의 다락방에서 구로공단까지 7년 동안 노동자로 살았습니다. 3선 국회의원, 재선 도지사에 이르기까지 사람에 대한 신뢰와 사랑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과 함께 새누리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 이 한 몸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낭떠러지에 서 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행복한 통일 선진 강국을 만들기에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김 지사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토론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은 1분 이내로, 답변은 3분 이내로 부탁드립니다. 보충 질문 답변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말미에 프로 질문 2-3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원하시는 분은 미리 나눠드린 질문지에 써서 저희 관훈클럽 직원에게 전해주시면 제가 마지막에 사회자가 대신해서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자로서 묻겠습니다. 김 지사는 기조연설에서 지난 6년 동안 대한민국 신규 일자리의 65%를 만들어냈다면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대한민국 일자리 절반 이상을 경기지사가 혼자 만들어냈다는 것은 사실 너무 과장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 혼자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기도가 지난 제 재임 6년간 대한민국 새로 만든 일자리의 56%를 만들었다는 것은 대한민국 통계청에 나와 있습니다. 나름대로 투자를 유치하고 규제를 풀고 열심히 뛰어서 기업을 지원한 결과 많은 기업들이 우리 경기도로 와서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경기도의 실적을 말씀드린 것인데 아시다시피 도지사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10,000명과 함께 또 1,200만 도민과 함께 노력한 결과 그렇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당내 경선과 대선에 관해서 김 지사가 어떤 구상과 생각을 갖고 있는지 고승일 정치부장 먼저 질문해 주시죠. 예. 장내에서 워낙 큰 박수가 나와서 까칠한 질문 던지기가 좀 두렵습니다만 일단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김 지사께서는 이제 새누리당의 어엿한 대선 경선 후보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좀 복잡했던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 열기가 가라앉기도 전인 4월 22일 처음으로
대선 후보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7월 12일 날 가장 늦게 경선 참여를 또 한 번 선언하셨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용두사미 같은 결정이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이런 부자연스러운 결정 과정을 좀 여쭙고 싶은데, 여러 인터뷰에서 현행 룰대로, 경선 룰대로 경선이 치러진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런 상황 변경이 없었는데 도대체 그렇게 의미 없는 경선에 왜 뛰어들기로 마음을 막판에 바꾸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 해주셨고 또 많은 분들께서 그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 자신도 저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무수히 되풀이해 봤습니다. 과연 이런 경선에 제가 참여한다고 할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저는 정치를 시작한 이후에 가장 깊은 고민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해 타산을 따지면 많은 정치 전문가, 선거공학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어려워하고 계시고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절망하는 가운데서 새누리당조차도 사실 대선의 승리 전망이 투명하지 않습니다. 대세론에 의지해서 우리 새누리당이 더욱 오만해지고 독선에 빠져서 민심으로부터 이반돼 나가는 모습 제 눈에 다 보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저마저 이 당내 경선에 출마하지 않을 때 과연 우리 당의 모습이 무엇이 될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과연 잘했다고 박수를 칠 것인지, 저에게 비겁자라고 욕하실 것인지, 저는 국민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마음의 양심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저는 새누리당에 입당한 지 19년 동안 국회의원을 3번 공천받아 당선되고 도지사를 2번 공천받아 당선되었습니다. 새누리당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입어서 제 잔이 넘침을 저는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한 몸을 불살라서 이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 새누리당의 대선 승리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만약 제가 후보가 된다면 확실한 필승 카드로서 많은 국민들이 짜릿한 대역전과 위대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볼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로 마지막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런 그렇게 언뜻 듣기에는 그러니까 대의를 위해서 어려운 결정을 하셨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6월 제가 인터뷰를 쭉 찾아보니까 6월 24일까지는 적어도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 경선룰이 고쳐주지 않으면, 이른바 비박 3인강하고 보조를 같이 하셨었는데요. 막판에 이제 다른 결정을 하신 거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치인의 신의 문제, 그러니까 그게 도원결의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어찌됐든 굳게 약속하고 행동을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막판에 결정 뒤집은 거에 대해서 나머지 두 분에 대한 신의를 좀 저버린 게 아니냐 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제가 오늘 학교 가지 말자고 했는데 두 사람은 학교 안 가는데 저 혼자 가방 들고 학교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 가야 되겠더라고요. 안 가고는 정말 이 국민과 우리 당과 나라를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우리 동료들하고 하던 이야기도 있지만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치고 난 다음에 어제도 정몽준 우리 국회의원실에 가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또 좋은 잘해보자는 덕담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제 자신이 내린 결정이 어떻게 보면은 구차하게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을 제가 버리고 욕을 먹고 또 나중에 그 선거 결과가 매우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대단한 역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도전과 위험한 경선에 뛰어드는 것이 무슨 정치적 이익이 있겠습니까만은 저는 저를 버리기로 했습니다. 낭떠러지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국민과
또 우리 젊은이들의 그 고통의 바다로 제 몸을 던지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친 김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정몽주 의원 만나셔서 잘해보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그게 앞으로의 경선 과정에서 정 의원이나 이재호 의원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런 적극적인 의사표현입니까? 아니면 그냥 덕담 수준으로 잘해보자 뭐 이런 식의 얘기하고 왔던 건가요? 덕담을 넘어서서 많은 지지 또는 그 이상의 지지가 곧 가시화될 것으로 저는 믿고 지금 많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몽준 의원님이나 이재호 의원님만이 아니라 그 캠프에 계시던 분들이나 캠프에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공감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자, 정재국 의원 질문해 주실까요?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왕 많이 받으신 질문이라고 하니 저도 익숙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김두관 지사께서는 경남지사직을 버리시고 이른바 경선에 올인하다는 상당히 굳은 결의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반면에 김 지사께서는 지사직을 병행하시면서 경선 레이스에 지금 뛰어들으셨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김 지사께서 지사직을 유지하다가 2017년 대선, 즉 차차기를 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요. 이 익숙한 질문에 대한 답 부탁드립니다. 정치권이 아시다시피 6개월 앞도 내다보는데 못 내다보는데 6년 뒤를 누가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 차차기라는 게 아무 의미 없는 공수표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제가 지사직을 버리지 않느냐, 양손에 떡을 쥐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도 하시는데 저는 양어깨에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이 지사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거버너, 어느 지사가 대통령 출마한다고 지사직 버리는 지사가 없고 버려라고 하는 언론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4월 달에 국회의원 출마를 하신 분이 박근혜 대표님, 우리 문재인 의원 다들 올해 12월에 대통령 되겠다는 분들이 올해 4월에 출마를 다 하셨습니다. 국회의원 취임을 하셨습니다. 이거 아무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6년 동안 도지사를 하고 있는데 이 질문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지사직을 버리는 것이 용감한 것처럼 미화하고 지사직을 유지하는 것은 소심한 것으로 그리는 데 대해서는 저는 승복할 수 없고 이 잘못된 정치 관련된 선거법과 또 우리 단체장들에 대해서 사표 내지 않으면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은 미국식으로 국회의원이나 지사나 다들 대등한 조건으로 우리 대통령 선거에 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이 마땅하지 않겠나 이런 호소를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잘 설명을 하신 것 같긴 한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고 경선 출마 선언문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버리겠다. 상당히 호소력 있는 진정성이 있는 뜻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만 그렇다면 도대체 김 지사께서는 뭘 버리시겠다는 건지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모든 것의 실체를 조금 보여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첫째는 저희 체면을 버리는 겁니다. 제가 우리 다른 분들하고 그럼 우리 경선에 이 오픈 프라이머리 안 되면 하지 말자 했는데 참여할 때 저도 체면이 말씀이 아니죠. 그러나 더 큰 체면이 있다는 것, 바로 우리 국민이 있고 또 우리 나라가 있다는 것, 우리 당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인 체면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당신이 참여해서 박근혜 대표가 당의 모든 것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거의 제가 알기로는 제 새누리당 입당 19년 만에 과거 이해창 대세론 2번 때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부동한 박근혜 대세가 돼 있고 어떻게 보면 완전 사당화가 돼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가 참여하면은 박근혜 대표를 비판하면은 저한테 망신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경고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나 좋다. 제가 모든 것을 다 각오하고 오직 이 당의 승리를 위해서 이 국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 위대한 나라를 위해서 제가 제 몸을 던져야 된다.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제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네,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명함을 보니까 이제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사람 해가지고 이 컨셉이 아예 딱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출마 선언문에서도 뭐 자금, 인력, 조직도 없고 대세론도 없다. 그래서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만류하는 분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일종의 처음부터 열세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 앞서 그 학교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면은 마치 연필이나 책가방도 없이 학교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 대신에 또 아까 앞서 말씀하시기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겠다. 그러니까 학교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겠다고 하니까 뭐 참 비장함도 느껴지지만은 도대체 경선에 나서는 후보로서 무엇으로 이기겠다는 건지 그거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 자신의 지지율이 여러 가지로 박근혜 대표하고 비교하면 당신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바로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지는 민심이다. 민심이 천심인 것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민주정치에 누가 과연 국민들을 감동해서 마음을 움직이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제 자신이 열과 성을 다하여 진심을 다하여 제 모든 것을 던질 때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과분할 정도로 저에게 아주 험한 곳에서 저를 국회의원을 3번이나 연속 당선시켜 주셨습니다. 또 도지사도 제가 우리 경기도 역사에서 최장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어려운 선거를 제가 넘어봤습니다만은 계산하고 따지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진심으로 모든 것을 던질 때 이 국민들의 민심이 움직이신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거 믿고 나왔습니다. 자, 정성희 노조위원 질문해 주실까요? 예, 앞서 말씀하셨지만 잠재적 대선 후보 반열에 오른 지도 꽤 시간이 지났는데 아까 지지율이 아직 그리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선 출마 선언 이후 약간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만 아직 박근혜 후보에게는 비할 바가 못 되는데요. 저도 여기 나오면서 몇 사람한테 우리 김 지사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많이 물어봤는데 특히 여성들한테요. 매력이 없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스토리는 있는데 매력이 없다. 요즘은 아까 국민 민심은 그 지지율이라는 것은 국민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그 반면에 또 요즘은 그 대선 후보의 캐릭터, 성격 그 자체가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그 유권자들한테 김 지사가 각인시킬 만한 뚜렷한 스토리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스토리를 포장해서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그 메시지 전달력이 떨어지는 것인지 스스로의 그 어떤 인격, 캐릭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매력이 좀 없어 보입니까? 뭐 하여튼 좀 더 매력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도 계속 노력 중이고 진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주 어려운 시골에서 밥도 못 먹고 살았습니다. 제 평생의 꿈이 추운 설날에 양말 한 켤레 선물로 얻어 신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장 노동자로 제가 7년을 살았고 감옥에서 2년 6개월 살았습니다. 대학을 25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저의 매력이 요즘 말하는 이 패션 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점에서는 매력이 부족할지 몰라도 정말 우리 어려운 서민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분은 야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느냐 하는 매력을 혹시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누구에게 어떤 매력을 주냐는 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대선 후보와도 다른 제 자신만이 가장 어려운 고문과 투옥 생활과 가난과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어려운 저보다 더 어려운 분을 찾아서 제 모든 것을 바친 제 나름대로의 진정성은 제 진심은 아마 국민들께서 아신다면 박수는 한번 보내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자, 정재규 의원 질문해 주시죠. 뭐 어쨌든 박근혜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상당한 차이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박근혜 대세론
뭐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김 지사께서는 박근혜 후보가 됐을 경우 이 대세론에서는 새누리당의 승리 전망이 밝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박근혜 후보가 당 대선 후보가 됐을 경우에 새누리당의 집권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박근혜 대표께서 지금 오랫동안 대세를 유지하고 계신 만큼 매우 인기가 높고 또 모든 선거마다 뜻하지 않을 정도로 대승을 거둬서 이번에도 152석이라는 과반 의석의 큰 승리를 우리 새누리당과 나라에 안겨주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실적이고 업적입니다. 그러나 이 대선 승리가 오히려 여기에 너무 안주해서 승리의 축배가 이 총선의 승리의 축배가 대선에는 오히려 오만의 그 독배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매우 조심해야 된다. 과거 이해창 총재 제가 대통령 선거 2번을 도와드려 봤습니다만 뚜껑 여는 날까지 저는 질 줄 몰랐습니다. 정말 대세였습니다. 이 대세가 오히려 바로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박근혜 대표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승리에 도취된 주변 측근들과 이 신비주의 베일에 갇혀 있는 불통의 이미지 또 불통의 그 시스템 자체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 바로 더 겸허하게 더 열고 받아들이신다면 승리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식으로 가면은 승리하기 매우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박근혜 후보와 관련된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김 지사께서 경선 출마 선언하기 하루 전날 상도동에 김영삼 전 대통령을 찾아가셨고요. 그 자리에서 김 전 대통령이 박근혜 후보를 상당히 원색적으로 좀 비난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김 지사의 어떤 느낌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김영삼 대통령께서 19년 전에 저를 당시 민주자유당에 입당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천 소사구에 조직적 임명을 해주셔서 제가 정계 입문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 큰 결정을 앞두고 제가 저를 정계에 안내해 주신 김영삼 전 대통령 찾아뵀는데 김영삼 대통령께서 과거에 유신시대 때 본인이 제명을 당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과정에 조금 옛날에 그 추억에 젖어서 조금 말씀을 세게 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께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표가 상당히 강한 대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원만하게 잘 이렇게 이해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고승일 정치부장. 예. 오늘 기조연설에서도 새누리당의 문제점으로 불통과 오만 이걸 들으셨고요. 좀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도 어떤 불통의 이미지, 박근혜 전 대표가 좀 더 열린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분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좀 적절치 않은 측면도 있어 보이지만요. 이렇게 수구적이고 또 오만하고 내부 개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새누리당을 바라보실 때 일본의 오자와 이치로 전 민주당 대표처럼 당을 박차고 나와서 새로운 깃발을 들겠다는 유혹을 받아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저한테 권유도 많이 들어옵니다. 좀 해보자고. 당신이 적합하다고. 그런데 저는 과거에 당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민중당이라고 옛날에 제야에서 여기 데모만 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당을 하나 만들어서 합법정당을 해보자 해서 민중당을 만들었는데 표를 못 얻어서 해산됐습니다. 이 당이 쉽지 않더라고요. 박근혜 대표도 지난번에 탈당을 해서 당을 만들어 봤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당이 쉽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누리당 자체가 오만 불통의 리더십에 의해서 매우 답답하고 숨막혀 하고 있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을 공산화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의 위대한 나라로 건국한 그 정통성이 우리 당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6.25 때 공산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킨 호국 세력도 우리 새누리당이 그 정통성을 이어받고 있다고 봅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산업혁명을 성공한 위대한 이 빛나는 업적도 우리 새누리당이 이어받고 있습니다. 저 같은 민주화 세력도 새누리당이 정통성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든 모든 요소를 융합적으로 총괄적으로 다 갖추고 있는 새누리당, 보다 더 겸허하고 보다 더 잘 통하는 겸손한 정당으로 제가 만들겠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해내겠습니다. 자, 전성의 논설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근혜 의원 얘기가 나와서 이제 이어서 여쭤보겠는데, 어제 그 박근혜 후보가 편협 토론회에서 5.16과 관련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로서는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5.16은 오늘의 한국이 있기까지 초석을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오늘 논란이 있는데, 이런 평가에 동의를 하시는지. 김 지사는 대학 시절 학생운동, 노동운동에 선봉했으면서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권의 가장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느끼는 그 5.16에 대한 역사적 평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5.16은 군인들에 의해서 헌법적 질서를 무너뜨린 쿠데타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생각의 문제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박정희 대통령 삼성개헌 반대 데모를 주동했다고 해서 고3 때 제가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대학교 때도 박정희 대통령 유신이다 다 반대해서 제적을 2번 당했습니다. 당시에 중앙정보부부터 제가 안 끌려가 본 데가 없습니다. 강제징입도 당해서 제가 다 끌려가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반대했던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하신 산업혁명, 근대화, 이 업적은 세계 최고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빛나는 역사적인 업적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현저히 짓밟고 훼손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대단한 통찰력과 리더십, 비전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만큼 살 수 있게 세계가 모두 경탄하는 산업혁명과 근대화혁명을 성공시킨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5.16 쿠데타를 했다고 해서 그분의 모든 업적이 다 무시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저는 07, 과상, 공이 더 많으신 분이고 정말 세계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훌륭한 리더다. 그러나 5.16 자체를 쿠데타라고 하는 그 자체를 또 부정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박 대표가 어저께 말씀하신 그 5.16에 대한 평가, 그런 발언은 결과적으로는 김 지사의 대선 가도에 상당히 그 차별적인 요인으로 굉장히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유불리를 떠나서 역사를 보는 눈이 지금 너무나 달라져서 역사 해석을 두고 우리가 좌우가 갈리고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현대사 1945년 이후에 우리 국사 교과서조차도 지금 합의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만큼 우리 국사 논쟁, 특히 현대사 논쟁은 뜨겁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대한민국의 1948년 거국 이후의 역사는 위대하다고 보고 박근혜 대표도 그런 점에서 저와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5.16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가족으로서 아버님이 관련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충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표만 계시는 것도 아니고 저 같은 민주화 운동 세력도 또 있습니다. 너무 한쪽으로만 봐서는 안 돼. 이 전체 총괄적으로 우리 국사를 볼 줄 알고 우리 당도 접근하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영규 논설위원 질문해 주세요. 네, 이번엔 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앞서 기조연설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부패의 낭떠러지에 서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고요. 또 앞서서는 CEO 리더십만으로는 국가를 경영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2년 전에 찾아보니까 이 대통령은 도시계획과 건축 분야에서 세계 1위다. 이승만, 박정희, 세종대왕, 정조대왕 다 합쳐도 반만년 역사에서 최고의 역량을 가졌다. 이게 같은 분이 평가한 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가는 어떠십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명박 정부는 부패에 낭떠러져 있다. 그렇습니다. 다 보시다시피 형님까지 들어갔으니 뭐 기록 세우신 거죠. 아,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부패에 낭떠러져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부패의 문제가 도시계획 건설 잘하는 거하고 부패가 꼭 같이 깨끗해야지만 도시계획과 건설 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로 차원이 다른 문제를 하나로 평면 위에 보는 건 안 되고요. 이명박 대통령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현대건설 사장 회장으로서 아라비아까지 가서 전 세계에 또 우리 국내에 이명박 대통령 손을 안 거친 공사 현장이 별로 없을 정도입니다. 저도 같이 모시고 다니면 정말 많은 그런 CEO로서 건설회사 또는 도시계획의 전문가로서 많은 역할과 역량을 가진 게 사실이지만 권력을 본인의 사유물처럼 또는 형님하고 동생하고 이렇게 많이 가지면 되는 것처럼 이런 오해가 상당히 있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도 왜 그것을 좀 더 강력하게 제가 비판, 견제, 방지를 못했는가. 저도 새누리당 당원으로서 이명박 대통령 정권을 탄생시킨 한 사람으로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저는 이 부패의 문제에 대해서만은 제 자신이 앞으로도 더 확고한 제도 개선과 태도를 확실히 해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부패로부터 건져내는 이런 데 가장 큰 힘을 쏟겠습니다. 그 앞서 말씀하신 거는 그 기조연설에서 서민은 민생에 낭떠러져 있고 젊은이들은 절망에 낭떠러져 서 있다. 그 국민들이 다 낭떠러져 서 있는데 어떻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죠? 긍정적인 평가를 제가 뭐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나름대로 세계의 많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래도 세계적인 2008년의 리먼 브라더스 이후에 경제 위기를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과 더불어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비교적 잘 극복하고 있다. 다만 국내에 자살률이 높고 또 이혼율이 높고 여러 가지로 지금 동네마다 또 재래시장이나 골목 상권이 안 된다. 젊은이들 일자리 못 구한다. 이것도 또 사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과 해결하지 못한 많은 산적된 과제를 종합적으로 잘 봐서 다음에 제가 더 잘할 계획입니다. 하나만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은 07과 3이라고 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0과 과가 몇 대 몇 정도로? 지금은 아마 국민들이 비판을 많이 하시는데요. 외국에 나가면은 전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본에서 우리 경기도에 투자하는 세계 회사 1억 3천만 달러 투자 유치하는데 그 일본 회사 최첨단 세계 1위 회사 세계 회사하고 사이닝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처음 만나면 한국 정치가 부럽다는 거예요. 너무나 다이내믹하고 정말 아주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일본은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정치가 아무것도 해결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데 외국에서는 우리나라가 정치도 잘하는 걸 보는데 제 눈에 볼 때는 우리 정치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대로 못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지금 욕을 많이 먹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중에 좀 너무 과한 욕도 있고 또 마땅히 먹어야 될 욕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직언도 많이 하고 그동안 또 해왔습니다. 국민들께서 아프게 생각하시는 건 특히 민생이 어렵다, 들리느냐 이런 걸 좀 생생하게 들어달라고 저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집권 이후 가장 잘못한 것 두 가지만 좀 짚어주시고요. 지금 이 대통령을 만나면은 뭐라고 어드바이스 해주시고 싶은 건지 말씀해 주시죠. 제일 잘못된 게 제가 볼 때는 형제끼리 너무 권력을 가졌던 거 아니냐. 이게 권력이라는 것, 대통령의 자리가 공적인 건데 CEO하고 다르잖아요.
사기업하고 전혀 다른 공적 성격이 강한데 이것을 상당히 사적으로 이해하시는 점이 많아요. 그래서 친인척, 친구, 동향 이런 사적인 분위기가 너무 공적인 분위기보다 많이 작용하는 점이 첫 번째 잘못된 점이다. 이것이 제가 CEO 리더십의 단점이라고 하는 점 1번이 그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에 따라서 상상할 수 없는 부패가 더구나 저축은행 같은 거 이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패가 터져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이 지역적인 여러 가지 편중 이런 것들이 나는데 이것은 정치력이 부족하셔서 그렇다고 저는 보는데요. 정치적으로 보다 더 좀 반대편의 사람도 그를 안아주고 포용하는 거 이게 정치 아니겠느냐. 기업은 자기 이익이 없으면 안 하면 되지만 정치는 자기를 가장 미워하는 사람을 얼마나 잘 포용하고 함께 갈 수 있느냐. 이게 정치적인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자, 정직원 의원 질문해 주시죠. 이번에는 야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 지사께서는 대선과 관련해가지고 야권이 3단계 마술쇼를 할 거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마지막 단계에서 안철수 서울대 원장하고 단일화를 시도할 거다. 이런 시나리오를 얘기하신 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철수 원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김 지사께서는 안철수 원장이 야권 단일 후보로 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중을 부여하시겠습니까? 제가 뭐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안철수 교수가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력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안철수 교수가 여전히 아직까지는 유력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요. 그러나 문제는 정치 경험도 전혀 없고 정당도 없고 그럼 이런 분이 할 수 있느냐. 제가 택시를 하나 몰아도 택시도 운전면허증에다가 다시 택시 운전 자격증을 또 봐서 시험 합격하고 또 교육을 이틀을 꼬박 16시간을 다 또 받고 이렇게 다른 교육도 또 몇 가지 더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이 거대한 나라를 이끄는 분이 전혀 무경험, 무자격 이 운전이 가능할 거냐, 나라 경영이 가능할까 이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기성정치에 실망해서 정치권에 때묻은 사람은 싫다. 무조건 깨끗한 건 뭐 없냐. 깨끗한 거 찾다 보니까 우리 안철수 교수를 지지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정치적 무관심층, 무당파층, 젊은 층이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여전히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안철수 교수가 나라를 맡았을 때 지금처럼 뭐 결정이 이루어져야 일을 하는데요. 이 행정은 심사숙고만 오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통치라는 거는 그 순간순간 의사결정을 하는 게 대통령이란 자리인데 의사결정을 안 하고 계속 밀려갈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저는 잘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하셨던 이른바 안 원장을 지지하는 사람들 정치적으로 무당파층, 젊은층 뭐 이런 분들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이른바 대선에서의 어떤 가장 중요한 어떤 키를 쥐고 있는 분들일 텐데요. 김 지사께서는 개인적으로 이분들한테 본인이 어필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어필하지 못한다면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아서 제대로 어필이 못된 점이 많은데 사실 안철수 교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새누리당 지지자는 좀 적습니다. 무당파층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정치 혐오층들이 우리 안철수 교수를 좋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은 여러 가지로 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지지가 미약하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 지금 후보 중에서 가장 껄끄러운 상대, 다음 대선 본선에서 저분을 만나기 싫다 하는 분 있다면 좀 밝혀주시고요. 그 이유도 좀 역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경기도 전임 지사를 하셨던 손학규 후보가 아니신가 이렇게 봅니다.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가깝고요. 또 많이 비슷한 점도 있는데 이분께서 탈당을 하셔버려가지고 저는 이분의 권유로 경기도지사도 했는데 지금 반대편에 가서 계시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도 만나면 좀 뭐 서먹서먹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는 손학규 전 지사 같은 분이 그래도 원만하고 경험이 많으시고 인품이나 여러 점이 야권 후보 중에는 가장 돋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을 탈당한 것만 빼고요. 장면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진보 통합당의 운동권, 이른바 그 주사파 출신의 국회 진출 때문에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그 종북 논란, 대북한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고승일 부장 질문해 주시죠. 예, 저는 오늘 김 지사 말씀 들어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이제 동전의 양면을 두루 보시는 것 같다는 균형 감각? 좋게 말해서요.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이를테면 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랄지 아니면 뭐 5.16에 대한 평가랄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두루 보시는 것 같은데 유독 북한 문제는 외눈박이신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본 이 말씀을 쭉 보면은요. 이를테면 뭐 김정은은 아버지를 잘 만나서 권력을 잡았다. 로켓 발사, 그러니까 장거리 로켓 발사는 반인민 3대 세습의 자살골이다. 강도 높게 비판을 하셨고 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여 오셨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주장하신다는 것은 북한 정권을 비난하신다는 거하고 일맥상통할 텐데요. 이렇게 비교적 한쪽에 치우친 발언을 쭉 해오신 거는 진보정당도 하셨고 노동운동도 하셨고 이런 데서 오는 반작용으로 내 이념적 색채, 내 이념적 정체성을 그 본질보다도 또 과도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는 아닌지 그거에 대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싶고요. 아울러서 과거에도 젊으셨을 때도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북한에 적용하셨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이신데 저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북한 탈북자 22명을 경기도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탈북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해 보니까 아주 일을 잘하고 이게 북한까지 소문이 나서요. 남조선 가면 공무원 또 시켜준다더라.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일도 잘합니다.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좋다고 보고 지금까지 저는 북한의 말라리아 모기 퇴치를 위해서 재취임하고 6년째인데 올해만 지금 북한에서 안 봤습니다. 우리가 말라리아 모기가 날아와서 모기는 뭐 철조망도 없더라고 날아와서 우리 군인들을 물어뜯어가지고 우리 전방에 있는 군인들이 헌혈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그래서 말라리아 모기 퇴치를 그동안 4년 동안 해왔는데 올해는 못 보냈습니다만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말라리아 퇴치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대북 지원 사업을 우리 대한민국 다른 15개 자치단체 다 합치더라도 우리 경기도만큼 안 했습니다. 우리는 분단도기 때문에, 개성도 경기도입니다. 분단도기 때문에 북한하고 끊임없는 교류와 협력과 이런 것을 모색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최전방이기 때문에 북한이 최근에 걸핏하면 대포를 임진각에 쏘겠다. 풍선 날린다고. 또 애기봉 김포에 있습니다. 애기봉에 크리스마스 추리 점등하는데 거기도 대포를 쏘겠다.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떻겠습니까? 대포가 날아온다는데. 그래서 장사도 안 되고 관광객도 다 끊어지고 심각한 민생 문제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진 저는 국방안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경기도는 육해 공군 해병대의 거의 절반이 경기도에 주둔하고 있고요. 미군의 3분의 2 이상이 경기도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군사력이 집중된 지역이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우리의 평화도 없지만은 우리의 경제도 없고 우리의 복지도 없어집니다. 확고한 국방안보를 해야 되겠는데 그런 점에서 북한이
뭐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사회 내 종북 세력이 북한이 좋은 것처럼 또 군인들 중에도 종북 세력이 있다면 이게 국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적이고요. 한편으로는 우리 민족으로서 교류, 협력, 화해 또 이렇게 해야 될 두 가지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 두 가지 양면을 모두 다 잘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 면만 보면은 제가 외눈박이 같지만은 다른 쪽에 또 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 교류, 협력, 평화와 서로 간의 개혁, 개방을 향한 많은 협력과 지원이 또 필요합니다. 자, 어영규 논설위원 질문 주실까요? 네, 북한과의 문제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한반도의 정세를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단순히 북한과의 관계뿐이 아니고 북중 간의 관계, 그다음에 미국이 중국 포위 전략이다. 중국에서는 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어떤 국제 정세의 변화, 최근에 또 일본의 핵 개발이나 재무장화 움직임 이런 것들 아주 급변하는 그런 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권의 그러니까 다음 차기 대통령 재임 기간에 이런 정세 속에서 북한이 급변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제가 다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제가 독일하고 우리하고 협약을 맺어서 독일의 그 분단과 통일의 과정을 저를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주 가서 보는데요. 독일은 뜻하지 않을 정도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미국의 그 어떤 외교 전문가도 소련이 그렇게 붕괴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북한은 소련의 붕괴나 동독의 장벽이 무너질 때보다도 훨씬 더 그 체제 자체가 취약하고 남북 간의 언밸런스가 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에 너무나 이러한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한 대비가 없습니다. 통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 표 나오지 않는 이야기를 왜 자꾸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독일은 2차 대전을 야기하고 유태인들을 학살한 인류사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분단이 됐습니다. 우리는 식민지 힘없는 나라였다는 것 외에 우리가 어느 나라에 무슨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죄 없이 나누어진 이 나라를 통일하는 것은 우리의 민족사적 과업이고 헌법상 우리들의 책무가 자유, 평화,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산가족을 위해서나 또 우리 국군 포로를 위해서나 북한 주민 자신을 위해서도 통일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하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인데 가장 지금 평화에 위협이 되는 것이 바로 미군이 전부 다 평택으로 남하하게 됐습니다. 평택으로 미군 부대를 다 옮기고 나면은 평택 이북 지역이 미군이 다 없어질 때 굉장한 안보상의 취약점을 노출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을 잘하고 잘 봐야 됩니다. 핵미사일의 비대칭만이 아니라 북한은 우리를 선제 공격을 하잖아요. 그럴 때 미국이나 이런 강력하고 그 빈라덴이 만약 미국 9.11 테러를 하면은 언제 어디까지라도 끝까지 찾아내서 빈라덴을 보복한다는 이런 전통을 확립한 미군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의 어느 정도 전방을 어느 정도 방어해주지 않을 때 한미동맹 자체가 약간이라도 허점이 있다면 우리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안보 부분에서 한미 군사동맹은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강화하고 핵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구체적인 대응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자, 정성희 논설위원 질문해 주세요. 예, 올 상반기 우리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 파문이 우리 사회를 흔들었는데요. 소위 이제 이석기, 김재현 파문하고 국회의원들의 종북 논란과 관련해서 보수 진영에서는 종북, 좀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빨갱이 국회 진입은 막아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고
진보 좌파 진영에서는 이것은 정말 시대착오적인 메카시즘이라고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이제 과거에 학생운동, 노동운동을 하셨던 분으로서 종북 논란이 있는 의원들의 국회 진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의 역사적 과정부터 많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 전술에서는 바로 지하당 전술이 있다는 것. 지하당이라는 것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는 감옥에서도 북한의 간첩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봤어요. 종북파하고도 같이 감옥에 살아봤어요. 이 사람들이 매우 교묘하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내가 종북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북한을 좋아합니다 소리도 안 해요. 전혀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종북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국가정보원이 있는 것입니다. 검찰에 대공 파트가 있는 겁니다. 바로 공안부죠. 경찰에도 대공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이 종북에 대한 이 인식이 많이 해이해져서 국정원, 검찰, 공안부, 경찰의 대공 파트가 모두 사실상 해제가, 무장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국민들은 또한 이 공산주의의 전략 전술과 비밀 지하당 조직 이런 거 이야기하면 시대착오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정교조를 비롯한 교육이 잘못돼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교육과 잘못된 역사인식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한테 많이 팽배해 있는데 이 가운데서 바로 종북파가 스며들어서 여러 가지 국회까지 들어오게 된 이런 사정이 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해서 마구 또 아무나 종북이라고 해서 안 되고 철저하게 이 종북 문제는 종북 문제로 사상적인 측면에서 보지만 이번에 이석기, 김재현 의원 이런 분들은 사실 진보당 안에 선거 부정이죠. 그러니까 부정선거로 당선되지 않아야 될 사람이 당선된 부분, 이것은 선거법상으로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북 문제로 사상의 문제로 볼 것인지 선거법의 문제로 보여야 될 것인지 이런 거는 나누어서 매우 세밀하게 잘 대처를 해야지만 종북 문제를 척결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에 대한 국가교육이 없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사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교육만 정교조 선생들이 이상한 걸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 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통성, 자유민주주의가 왜 훌륭한지, 왜 위대한지, 공산주의는 왜 나쁜지, 북한이 왜 문제인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잘 알 수 있게 교육과정의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야지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이런 점에서 우리 국가 전체의 교육부터 언론 모든 노력이 병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경선의 문제와 이념의 문제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좀 말씀을 피해가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난번에 그 김 지사가 북한은 지난번에 우리를 문제 위협하면서 김 지사와 박 후보와 정몽증 의원 실명을 거론하면서 방북 기간 중에 친북 종북 언행을 공개하겠다고 이제 말을 했는데 언제 북한을 다녀오셨었고 혹시 책 잡힐 만한 발언을 하셨는지요? 저는 북한의 금강산에 2번을 다녀왔고요. 개성에도 3번을 다녀왔습니다. 뭐 평양은 간 적이 없고요. 개성에 간 것은 우리가 북한에 산이 헐벗었기 때문에 묘목, 나무 키우는 양묘장을 경기도에서 9헥타르짜리를 개풍군에 만들어놨는데 그 양묘장 준공식 할 때 안 갔고 개성공단 오프닝 할 때 그때 그 기념식에 참석도 하고 또 개성공단 방문도 2번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공식적인 행사에 갔습니다만은 뭐 전혀 그런 북한이 말하는 것은 뭐 아시다시피 근거 없는 어거지, 생떼, 덮어씌우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어서 좀 하면 손학규 그 후보께서는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사실상 뭐 임기 중에 통일을 이루겠다. 그게 굉장히 그 앞서 있는 그런 비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김 지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대립적이고 분열적이라보다는 대립적인 북한과 각을 세우고 있어서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통일 선진 한국을 위한 통일 비전은 무엇인지 궁금해지는데요, 갑자기. 통일의 문제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시나리오가 정부에서도 마련되어 있고 또 학계나 다 마련되어 있는데 통일은 어느 모양으로 올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은 모든 경우에 다 대비를 해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처럼 아주 강하게 북한을 보고 있는 사람이 통일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북한의 변화를 어떻게 이루어낼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국방안보상 어떤 경우든지 대한민국의 국토와 국민과 주권을 확고히 지켜내는 데는 국방안보 역량이 필요한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한치도 어긋남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북한이 여러 가지 이유로 서울 상공을 포격을 했다. 이럴 경우에는 원점의 타격만이 아니라 북한의 수뇌부에 대한 타격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영토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이유 없이 공격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응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지금 그 메시지가 북한 지도부에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도발을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연평도처럼 천안함처럼 우왕 좌왕 공론 분열 이렇게 할 때는 북한이 재밌잖아요. 자꾸 공격할수록 대한민국의 국론은 분열되고 겁쟁이들은 주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나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용감한 대한민국. 만약 그 누구라도 북한이 아니라 일본 그 누구라도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을 국민을 침해하는 자는 그보다 100배 이상의 응징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통일에도 도움이 되고 평화에도 도움이 된다 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헌법에 북한은 우리 영토로 되어 있고 북한 주민은 우리의 국민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탈북자는 오면은 임대주택 주고 정착금 주고 또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저 같은 경우는 공무원까지 시켜줍니다. 이렇게 북한 주민들은 우리 국민 이상으로 잘 대접해 드립니다. 이러면서 또 북한에 필요한 인도적 지원을 충분히 하자는 투트랙 전략이 저희 통일 정책입니다. 김 지사의 그 북한 관련 말씀을 들어보니까 과거 군인 출신 정치 지도자의 정견 발표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기왕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해주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그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평가가 현재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남북 관계를 후퇴시켰다는 그런 평가가 있는 반면에 그나마 보수 정권의 원칙을 잘 지키고 있다 하는 긍정적인 평가까지 180도로 다른 평가가 있습니다. 김 지사는 어느 쪽인가요? 긍정적인 면이 상당히 있지만 제가 아쉬워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통일 전문가를 초당적으로 기용해서 본인 통일 정책을 수행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부 장관들이 다 통일 전문가가 아닌 분들을 통일부 장관을 시킵니다. 이 잘못입니다. 따라서 남북 관계는 최고의 전문가를 초당파적으로 써서 그분들이 북한의 권력의 움직임과 그 하나하나의 주요 인물에 대한 세세한 기미까지 살필 줄 아는 사람이라야만 이 통일의 그 틈새를 잘 헤쳐서 남북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화해와 교류 협력의 측면을 이끌어갈 인사는 문제가 있다. 다만 확고하게 북한에 대해서
이유 없이 너무 과도한 지원을 한다든지 또는 공격을 한다고 해서 겁을 내서 또 갖다 주는 이 겁쟁이 같은 일을 한다든지 이런 거 안 한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보다는 저는 생각하는 것이 국방 안보에 대해서는 더 확고하게 하고 또 남북의 교류 협력에 대해서도 인도적인 지원을 더 확실히 하자. 예를 들면은 순복음교회에서 평양에 심장병을 짓는 문제, 이거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시작했는데 아직 끝을 못 냈습니다. 이런 거 저는 빨리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교회가 뭐 심장병 짓는 거 이거까지도 막을 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충분한 지원과 확고한 안보 두 트랙입니다. 그럼 다음에는 가장 최근의 정치 쟁점으로 옮겨갈까 합니다. 자, 고승일 부장 질문해 주세요. 예, 새누리당 정도원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에서 부결 처리돼서 파문이 일고 있죠. 네. 그런데 제가 김 지사님이 현역 의원님을 전제로 두 가지 장면을 상정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체포동의안이 지금 본회의장에 표결이 붙여졌다. 찬성표를 던지시겠습니까? 반대표를 던지시겠습니까? 그리고 끝나고 의원총회를 왔는데 김 지사의 표결 결과에 관계없이 부결이 돼서 당에서 탈당 내지 출당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 의총에서 발언권을 얻어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지 말씀해 주십시오. 체포 동의안은 당연히 통과를 시켜야 맞죠. 그런데 이 체포 동의안이 통과되는 시간에 당연히 이 사안이 매우 중요한 국회의 6대 특권 포기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이때 우리 박근혜 대표께서는 지방에 가 계셨는데 설마 이게 뭐 통과가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실책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당연히 통과하고 그 다음에 통과한 이후에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느냐.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되는 우리 정도원 의원은 저하고 개인적으로도 매우 가깝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떳떳하다면은 이런 부분에서 검찰 측에 여러 가지 형식으로 더 협력을 안 한 것도 없습니다. 본인 말대로 안 한 것도 없습니다만은 이 체포 동의안 자체가 곧 구속을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체포돼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문제가 없다 싶으면 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응하고 그 이후에 본인이 죄가 있으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죄가 없다고 판단되면 나오게 되는 거고 대한민국의 모든 사법적 절차와 검찰이든지 법원이든지 이런 것들을 저는 존중합니다. 저도 이런 사례를 많이 겪었습니다. 저도 야당 10년 동안 많이 여러 번 불려가기도 하고 이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검찰이 그렇게 완전히 엉터리는 아닙니다. 물론 잘못할 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대한민국의 법치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것은 우리 새누리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관련지어서 이한구 원내대표가 체포동의안 부결 직후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힌 다음에 어저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사실상 원내 복귀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원내대표라면은 원내 사령탑이고 당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인데 그렇게 말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수 있는 건가요? 이한구 대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것이 특히 또 우리 새누리당의 지금 의사결정 과정을 지켜보는 바깥에 있는 많은 분들, 저도 국회의원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제가 도지사로서 당원으로서 밖에서 볼 때는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지나치게 박심 살피기, 박근혜 대표의 개인에 대한 눈치 보기가 도를 넘어서 민주적인 생동감과 수평적인 토론과 협력의 의사결정의 그 모습이 실종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당의 적신호고 대선의 적신호라고 저는 봅니다.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정직원 의원 질문해 주세요. 방금 얘기하셨던 이른바 이한구 원내대표의
손바닥 뒤집기라고 고승일 부장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동의하신다면 뭐 동의한다는 뜻을 비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른바 그런 어떤 뒤집기에 박심이 개입돼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새누리당의 주요한 당직, 특히 이양구 대표 같은 경우는 대구 수성구 출신의 또 친박의 아주 핵심적인 의원이신데 박심과 거슬러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른바 측근비리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역대 대통령하고 마찬가지로 임기 말에 상당히 불우한 말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하셨던 것처럼 친형 이성득 전 의원도 구속이 됐고요. 이른바 대선에서 공신이라고 거명됐던 분들, 전신일, 최시중, 박영준 등등 다들 감옥에 갔습니다. 김 지사께서는 이른바 이런 어떤 측근비리 이게 5년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제도적으로든 원천적으로든 막을 방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첫째는 최고 권력자의 청렴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경기도가 원래 개발 수요도 많고 토지 개발이나 부동산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청렴도가 늘 꼴찌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땅도 넓고. 그래서 경기도를 청렴도를 저는 1위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해봤는데 요거는 내부에 우리 공무원 중에 감사원관이 있었는데 이 내부 감사관은 자기가 감사관 간두고 부시장도 가고 국장을 가기 때문에 이게 안면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시 야당인데 전윤철 감사원장을 찾아뵙고 우리 경기도를 깨끗하게 하고 싶으니까 감사관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한 사람만 잠깐 보내달라. 그래서 2년 동안 받아서 사정없이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사람들이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복귀하고 있는데 세 번째 지금 와 있는데 전국 1위의 청렴도를 달성했습니다. 다들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도적으로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측근에 대한 비리 수사처를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선거할 때부터 지금부터 시작해서 퇴임할 때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또 가혹한 처벌을 계속 해나간다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제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5년 내로 지금 46위인 세계 청렴도 중에서 제가 대통령이 돼서 강력하게 한다면 5년 내 10위권의 청렴국가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통령 권한이 너무 많습니다. 수석들이든지 비서관들도 모두 다 호가호위해서 여러 가지 비리가 일어납니다. 이 권한을 분권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지방자치에 분권을 해야 됩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2할 자치입니다. 예산과 권한이 2, 중앙이 8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약 3할 내지 4할까지 앞으로 넓혀 나가서 어느 정도 분권이 좀 이루어질 때 대통령의 주변과 그 친인척의 비리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패와 관련해서 보충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 지사가 국회의원 하실 때 또 도지사를 하면서 뇌물이나 금전 로비의 의혹을 어떻게 받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공천심사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천심사위원장을 하니까 그때 우리 집으로 차 트렁크에 수십억을 담아가 와서 저를 주시려고 하는 우리 선배 의원이 계셨는데 저하고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우신 분이에요. 정말 이것은 저를 죽이는 독약입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다시 우리 친인척을 찾아다니면서 계속 주시려고 했는데 제가 미리 다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나 이거 먹으면 그 다음날 죽으니까 절대로 나 죽이려 않으려면은 받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은 안 받고 그분은 나중에 또 비리로 그 이후에 감옥을 또 가셨다가 지금 나오셨습니다만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비리 척결을 하지 않으면
저만 불행한 게 아니라 그 당사자도 불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는 해보니까 그때 제가 17대 때 공천심사위원장을 했는데 아마 대한민국 공천 역사상 돈 공천 혐의는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한마디도 아마 못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할 때는 저만이 아니라 우리 공천심사위원 누구도 돈 문제 때문에 의혹이나 구설에 휘말린 적이 없습니다. 그거 하나는 제가 철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맡겨주십시오. 자, 이 관훈 토론에는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예,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아까 그 공천 비리 관련된 사례만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의 인사 청탁과 관련된 그 뇌물 청탁, 또는 기업 쪽에서 김 지사를 그 매수하려는 그런 움직임 받은 적 없습니까? 뭐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이제 일일이 다 밝히면은 상당한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소문이 나 있습니다. 김문수는 정말 이거는 안 통하는 사람이다. 영 재미없는 사람이죠. 그 뭐 인정도 없는 사람이다. 안 하는데 그런 일이 없는데 혹 정보에 어두우신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그러면은 어떤 경우는 제가 모르고 받았는데 나중에 열어보니까 그게 돈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즉시 그게 밤이든지 낮이든지 또 이번 기업인이 아니라 또 어떤 경우는 종교인들도 뭐 통상적으로 이렇게 돈을 좀 주신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안 받으면은 자기하고는 앞으로 상종도 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지만 저는 일체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것이 관행화된 이 우리 사회 정치 풍토를 뿌리를 뽑으려면 제가 희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희생양으로서 저를 바치는데 정말 이거 할 짓이 아닙니다. 돈 안 받는 것이 받는 보다 훨씬 힘듭니다. 자, 오영규 논설위원 질문해주세요. 김 지사처럼 이렇게 뭐 부패에 대해서 아주 자신 있는 분 같으면야 뭐 검찰에 대해서 뭐 특별히 두려움 가질 필요도 없고 또 검찰이 엉터리가 아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근데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은 검찰이 엉터리로 보이는 최근에 일련의 수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든지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 그 다음에 내곡동 대통령 사저 터 이거 모두 윗선이 개입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다 결론을 냈고 끝을 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뭐 이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아주 강하게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김 지사 의견은 어떻습니까? 검찰이 일반인들한테는 매우 강하게 군림하고 대통령한테는 흐물흐물한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의 그 수사 대상으로 검찰이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에 대해서도 별도의 사정기구를 둬서 대통령 친인척 측근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감찰하고 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김 지사 개인의 신상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자, 정성희 의원 질문해주세요. 작년 12월에 119 파문 아시죠? 네. 그 이제 나 지사라고 해가지고 상대의 신분을 물어서 대답을 못하니까 인사조치 하셨다가 다시 복귀를 시켰는데 아까 김 지사께서 젊은 층의 조금 지지도가 떨어진다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젊은 층과 김 지사의 괴리를 넓히는 그런 사건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권위주의 정권과 싸우시면서 평생을 보내셨는데 본인 자신이 지금은 이런 권위적인 성격과 이런 화신으로 비춰지고 그런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는지 또 교훈을 얻으셨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119는 제가 우리 소방관이 6천 명이 있는데요. 제가 평소에도 제가 119 도지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119를 중시하고 119가 가장 인기가 있는 데인데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119에 만약 권위적이라면 119에 제가 전화를 하겠습니까? 당시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그 앰뷸런스를 도와주기 위해서 119를 전화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제복 공무원, 군인, 경찰, 소방관, 교도관 이런 제복 공무원들은 본인이 전화를 받으면 당연히 관등 성명을 말하게 돼 있는데 제가 아무리 도지사라고 해도 답을 안 하는 이런 게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신이 장난 전화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해서 저도 좀 상당히 당혹했습니다만은 그런 해프닝이 일어났는데 제가 그걸 통해서 저같이 장난 못하는 사람도 장난 전화로 오인받을 수 있구나 이런 점에서 제가 상당히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김 지사님 이뿐만이 아니라 인터넷하고는 그렇게 친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매력 없다는 말씀을 좀 들었는데 인터넷에 혹시 김 지사의 7대 망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제가 몇 개만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7년 삼성전자 대표와 양해각서 체결식에서는 삼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공직의 책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2008년 경기도청 원내 조회에서는 효순이 미선이 사고는 도로 협소가 문제인데 반미 운동으로 악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2010년 성균관대 총학생회장 간담회에서는 광화문 광장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세워야 한다. 이런 발언들 7개가 있습니다. 이런 발언들이 평소에 소신이신지 아니면 앞뒤 맥락이 빠진 채 거두절미된 오해에서 비롯된 건지 좀 해명을. 거두절미된 부분도 있지만은 대체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도와주는 그것이 우리 공직이 해야 될 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도 우리 수원에도 있고 경기도에 3개가 있는데요. 그 앞에 진입로에 길이 좁아가지고 출근할 때 그 진입로에서만 30분씩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삼성이 또 돈까지 내고 우리가 공사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해서 도와주는 게 있는데 다 그 사실이고 효순이 미순이 사건도 우리 경기도입니다. 양주인데요. 가보면은 파주, 양주 이쪽을 가보면은 길이 정말 좁습니다. 그래서 그 미군 장갑차가 훈련하면은 그 옆에 인도도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실상 그 현장 가보신 분들은 왜 사고가 난지 알게 돼 있습니다. 그걸 미군이 우리 아이들을 일부러 치인 것처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교통사고는 사실이고 그런 거 처벌받아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을 미군이 고의로 우리 어린 아이들 죽여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광화문 광장에도 제 생각에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도 좋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위인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상이 우리 대한민국 곳곳에 세워져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라나는 학생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존경받을 수 있도록 또 비판을 할 건 하더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렇게 너무 조롱받고 욕만 먹는 이런 것은 국사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두 가지 질문으로 더 마감할까 합니다. 자, 오영규 의원, 네. 경제 문제 좀 질문해 네, 주시죠. 경제 문제를 오늘 별로 질문을 안 드렸는데 이 부분은 꼭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이 경제 민주화 관련한 건데요. 그 박근혜 후보라든지 야권 후보들의 핵심 공약이 바로 경제 민주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 지사는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도 선거 때만 나오는 인기 품목이다. 그다음에 정부와 정치인의 책임을 기업에 전가하는 비겁한 정치다. 이렇게 상당히 비판적으로 말씀하셨고 또 대기업 때리기가 경제 민주화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정작 야권이나 박근혜 후보 쪽에서는 대기업 때리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기업 때리기는 뭘 구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입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경제 민주화 자체는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는 그러한 용어이고 저도 경제 민주화를 반대할 리는 없습니다만은 경제 민주화라고 하면서 대기업이 지금 여러 가지 투자와 또 여러 가지로 우리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지금 경제가 어려울 때 세계 시장에 나아가서 수출을 먹고 사는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더 발전시키고 국위를 선양하는 이런 노력을 더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정치인이 이 세계적인 경제적인 불황의 여파가 몰려오고 또 여러 가지로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세계 시장으로 대기업이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겠냐, 이런 박수를 보내주고 격려는 안 하더라도 걸핏하면은 대기업이
문제가 있다. 문제 있는 거를 또 그러면 그만큼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집행은 안 하고 자기들도 후원금도 다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이렇게 선거 때만 되면 선거용 득표 전략으로 대기업을 때리게 하고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과연 누가 투자를 하겠냐. 저는 그래서 저보고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당신은 대기업을 왜 자꾸 유치하려고 하느냐. 대기업을 유치해야죠.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경기도에 있는 염색공장, 도금공장이 많이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안 갑니다. 중소기업에는. 그래서 이 대기업은 서로 젊은이들이 가려고 하지만 중소기업은 일자리는 많은데 사람을 못 구하고 일손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를 한 자리라도 더 만들려고 애를 쓰고 중소기업은 대기업, 중견기업으로 발전시키고 중견기업은 대기업이 될 수 있도록 상향식의 기업 길을 살려서 더 기업의 규모를 크게 하고 기업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고 더 좋은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봉급이나 후생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상향식 기살리기를 해줘야지 기업을 기죽이고 때리고 이래가지고 누가 덕을 보느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에 3개가 투자를 해서 500개 일자리가 생기는데요. 저는 일본인들에 대해서 저를 90도로 하면서 정말 우리나라에 투자해서 우리 경기도에 투자해서 고맙다고 일본인들한테도 절을 하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고 제가 선물도 드렸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와서 투자를 해줘야 첨단 기술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배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젊은이들이 거기에서 일자리를 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우리 정부 정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소기업 다들 이렇게 길을 살려주고 근로자들이든지 국민의 길을 살려주는 식이 돼야지 뭘 자꾸 가로막고 규제하는 이것은 지금 우리 나라의 경제 문제를 푸는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토론회가 막바지 국면입니다. 플로 질문이 지금 한 분이 들어와 계신데 제가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장덕후 자유북한인 후원회 대표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북한이 김정일 위원장의 급서와 최근 리용호의 실각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는데 이에 대한 김 지사님의 생각과 북한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남한의 최고 통치자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세요. 위기관리 능력은 누구의 위기관리 능력? 우리 정부의 위기관리. 예. 지금 우리 정부는 여러 가지로 지금 그동안 일부 집권 초기에 좀 미약한 점이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관리 능력을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대폭 강화를 해서 지금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대처를 많이 하고 있고요. 북한의 그 변화는 매우 이번에 리용호의 실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북한 내부에 정통한 인적 정보나 상세한 정보가 아직까지는 저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 북한이 지금 새로운 지도부가 나이 젊고 아주 경험 미숙한 사람이 들어서면서 내부적으로 갈등 요소가 훨씬 커지고 변화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좀 더 대북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해를 일치하고 그렇게 할 준비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김 지사의 1분 클로징 멘트를 듣고 오늘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이 행복한 선진 통일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정치를 개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장과 복지를 확대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강력한 안보 바탕 위에 평화 통일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것이 이 시대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새누리당만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바탕으로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을 아울러서 이 나라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새누리당이 반드시 18대 대선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저는 언제나 한결같이
낮은 곳에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새누리당 후보가 된다면 야당의 어느 후보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국민이 행복한 선진 통일 강국을 향하여 이 한 몸을 바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관례에 따라서 오늘 나오신 김문수 지사님께 기념표를 드리겠습니다. 기념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념표 김문수 새누리당 대선 예비후보 관훈클럽은 귀화를 초청 연사로 모신 가운데 유익한 대화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화와 함께한 소중한 이 자리는 55년을 이어온 관훈클럽의 전통과 더불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2012년 7월 17일 관훈클럽 총무 김민배. 같이 한번 찍으시죠. 이쪽 사진 같이 찍으시죠. 이리 오시죠. 같이 오시죠. 박수도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토론에 오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